안녕하세요. 스타카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밤이죠.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진행의 이선주입니다. 제가 요새 골프를 배우는데요. 공을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힘을 빼고 던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온몸에 긴장을 하면서 힘을 주는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골프와 마찬가지로 모든 거에 있어서는 힘을 빼는 연습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나의 주식 목표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폭가창을 보면서 떨어졌나 이렇게 조급해하는 게 아니라 잠시 내려놓고 관망하면서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이 그런 가이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좀 파란불을 보이면서 다운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번 화면으로 살펴볼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전날 대비 0.53% 하락한 3013.13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하다가 반복을 하다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0.37% 하락한 1001.62의 거래를 마쳤네요. 자, 이렇게 파란불이 보이지만 자, 또 내일은 빨간불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잘 대비를 해야 될지 그 방향성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함께 열심히 알찬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이제 곧 만나볼까요? 네, 오늘 돌직구 타임의 주인공이시죠. MTNW 김기수 위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기수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강의를 하시는데 유독 강의하는 날 이제 파란불이 돼서 조금 걱정이 되시지만 또 김기수 강의님을 또 듣고 나서 힘을 내서 아마 또 재테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도 돌직구로 어떤 중요한 전략들을 나눠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김기수 위원님과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란톡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로 샵 0988을 누르시고 오늘의 강의 주인공이신 김기수를 보내주시거나 화면에 보이시죠? QR코드를 바로 찍어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증 있으시면 노란톡으로 적극적으로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주식 한마디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뭐 골프를 배우신다니까 네. 힘을 빼서 자연스럽게 치시는 게 중요하지만 네. 골프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중심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시장의 바람, 물결 이런 부분에 휩쓸리게 되면 하락한다고 쫓아가서 매도하게 되고 또 상승한다고 쫓아가서 매수하면서 힘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탐욕에서 고점이 오고 공포에서 저점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유사한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레버리지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남의 돈, 우리가 남의 돈 신용이라든지 뭐 ETF를 통해서 그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면 견뎌야 될 구간에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주식 경험을 갖거나 또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갖지 않으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공매도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의 공매도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 속에서 사실 오른쪽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10월 6일, 거래소는 10월 12일 화요일 날 저점이 나오고 나서 V자 반등하고 오늘 소폭 약세를 보였죠. 이때가 10월 6일과 코스피 지수 10월 12일 2,901포인트 저점이 나왔을 때 그때의 신용잔고가 지금 보게 되면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네요. 작년도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가 나온 이후에 신용이 많이 박살이 났거든요. 네. 개인 투자가들의 피와 같은 돈이 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한 이후에 사실 9월 14일 날 신용잔고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5조 6천억 정도였습니다. 네. 25조 6천억이었던 게 이번 10월 6일, 10월 13일 이 부분으로 오면서 22조
이 내외까지 와. 한 3조 5천억이 아이고. 이제 날아간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수급적 요인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아쉽게도 고객예탁금은 이제 68조 내에서 정체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의 바닥에 고통이 없는 바닥은 없습니다. 시장 지수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아침부터 미국 시장 양호하게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오늘 우리 시장은 시작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통한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되는 모습. 그러면서 일부 섹터들, 그죠?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후에 문화 콘텐츠, 그죠? 이쪽 메타버스 이쪽으로만 시세를 몰고 가고 올로 반등도 제대로 못한 경기 민감 섹터는 또 떨어지고 올라가던 가장 센 2차 전지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 항공 뭐 날아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누리호 날아가지도 않았는데 네. 예, 뭐 오늘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 그런 부분까지 다음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기수 선생님의 주식 한마디 한번 들어봤는데요. 아까 골프 얘기를 했는데도 기단만 들으시고 중심축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도 주식 재테크를 할 때 이 중심을 잡고 또 실천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닥에 정말 그 고통 없는 바닥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닥을 치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 날을 또 기다리면서 오늘 강의를 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 경험 한마디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는 시간도 가져봐야겠죠? 자, 라떼는 말이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는 눈 어떻게 좀 키워보면 좋을지 과거를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뭐 과거라고 해야 네. 주식시장은 바로 이전이 과거죠. 그렇죠. 네.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무수히 많은 노출된 악재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병목 현상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 미국이 군대까지 지금 동원해서 병목 현상을 해결한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부분이죠.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 그리고 헝다그룹과 관련된 위기, 그리고 그 속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3분기 4.9%로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는 흐름까지 네. 그런 중국의 전체적인 흐름 부분이 안 좋은 상황. 이런 부분들이 악재, 다 노출돼서 그만큼 떨어진 거거든요. 네. 시장은. 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은 왜 조금 더 약하냐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만이 안고 있는 부분. 대주주 양도세 매물. 이 양도세 부분도 매물.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리고 신용잔고의 축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죠. 네. 블랙 먼데이 아시죠? 그죠? 네네. 1987년도 10월 19일 날 22.6% 폭락했었던 네. 10월 19일입니다. 월요일인데 미국 시장이 공교롭게 어제 10월 19일이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 시장은 양호했죠.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제가 9월 달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가는데 계속 춤을 출 거냐? 그죠? 유동성이 끝나가고 있는데 계속 시장에서 춤을 출 거냐?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 근거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네.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이 네. 애들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네. 주가 조정이 10%에서 20% 정도 아이고. 나올 수 있다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비율을 바꿨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어제 그 실적 발표를 한 넷플릭스 물론 오징어 게임 덕을 톡톡히 봤죠. 네. 그 외에도 대부분의 발표하는 기업 중에 82%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네. 양호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서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세요. 월봉 모수. 아니, 지네들이라고 하면 또 잘못된 거네요. 미국 시장이, 네. 그죠? 뭐 부채 상향 한도가 어떻고, 테이퍼링이 어떻고, 그죠? 그리고 병목 현상이 어떻고. 네. 뭐, 그네들 그렇게 많이 하면서 조정 보이면서 호들갑을 떨더니, 다우존스 월봉 보세요. 와. 그죠? 네. 9월 월봉 다 회복했잖아요. 그죠? 네네. 나스닥은 아직 조금 못 부족하죠. 회복했고 네. S&P도 거의 회복을 다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시면 우리나라 월봉은 아직도 4개월 월봉이죠. 네. 음봉이죠. 그죠? 네. 코스피, 코스닥은 아래 꼬리 달고 크고 오늘 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제 네. 작성된 원고에서. 자, 우리 시장의 수급적 요인과 그리고 또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한다라고 금통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의 주식 가격을 할인하는 요소가 일정 정도 작용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장기 투자가 답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네. 항상 저는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장기 투자는 언제가 장기 투자냐? 월봉에서 추세를 지켜나갈 때까지 어떤 섹터나 산업이 네. 성장의 흐름 물결에서 네. 성숙의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끝나는 겁니다. 네. 자, 왜 제가 이 도표를 가끔가다 갖고 나오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1990년대 시가총액 1위가 한국전력, 네. 포항제철,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잘 안 들어본 은행 있죠, 이제 지금 네네. 없는 은행. 생소한 그죠? 은행들이 몇 개 보이네요. 자, 네. 리만 브라더스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는 100년이 넘는 회사예요. 네. 그런데 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장기 투자했다가 쪽박 쳤겠죠. 네. 그죠? 한 국면마다 그죠? 국면마다 주도 섹터와 주도 흐름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흐름을 보이는 그 타이밍에만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어떤 종목이 야, 옛날에 어떤 종목이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 20만 원이 싸? 이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 국면별로 우리가 IT 버블이 시대였었던 때, 그리고 또 시크릿컬 전성 시대 2003년에서 2007년, 그리고 또 화장품도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죠. 2015년에 네. 아모레포시픽, 뭐 코스맥스 하면서 화장품 중국 특수에서 올라가는데 지금 중국 관계하고 꽝이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화장품에서 열심히 해보니 별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코스맥스는 조금 예외고요. 네. 자, 이제 왜 이 부분을 올려드렸냐면 주식은 항상 세상과의 소통이라는 거죠. 세상이 어느 세상으로 가느냐, 어떤 발전의 흐름을 갖고 가느냐.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가장 화끈했던 섹터는 네. 뭔지 혹시 아세요? 그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그런 OTT 맞습니다. 네. 예. 오징어 게임 때문에 드라마 콘텐츠 네.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네. 통한 메타버스. K-팝, 네. 엔터 이쪽 주식들이 강세를 보였죠. 네. 사실 어제까지는 2차 전지 소재 쪽이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부분도 작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네. 자연스러운 기술 혁명은 없다. 그죠? 사실 우리가 어떤 유선 전화. 혹시 유선 전화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주 어릴 때 했던 예, 기억이 동그라미 있어요. 이렇게 다이얼 네. 돌렸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네, 그 이제 네. 없잖아요. 그죠? 네, 없어졌죠, 라디오 많이 들으셨나요? 예전에 박문희진 초등학교 때, 그대에게 중학교 때. 네. 이종환 쇼 뭐 하면서 네네. 했었던 그때 젊은이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야기하면 나이가 많은 티 나는 거죠. 꼰대입니다. 자, 여하튼 그런 시대가 유행했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모바일 휴대폰, 인터넷, 스마트폰 이렇게 이제 진화를 했잖아요. 그 진화한 과정에서 또 다음의 세상은 앞으로의 세상은 그죠? 그 앞으로의 세상이 발전하는 성장하는 산업이 되는 거고 네. 그 성장하는 부분이 구조적인 성장 흐름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사실은 2차 전지는 2010년부터 계속 오던 건데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올라왔던 거죠. 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파괴적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것도 저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에서 변형된 산업 부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기존의 고유 업무였었던 은행, 네.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변형돼서 발전되는 부분, 그 파괴적 혁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이 부분의 이 흐름 속에서 가장 주가가 강렬하게 반응하는 게 3단계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침투율이
그 당시 한 30% 정도 됐을 때. 네. 그죠? 그런데 우리 2차 전지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2% 조금 넘어요. 아. 그러니까 아직도 30%를 가려면 멀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전제하는 리튬 이온 체계라는 지금의 체계를 지속했을 때고, 네. 그죠? 리튬 이온 체계가 가면서 그 이후에 전고체 체계라든지 그리고 리튬 이온 리튬 메탈 배터리 앞으로 더 진화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나온다면 오늘 여러분들 또 오늘 2차 전지 소재주 흔들리니까 네. 이제 궁금하시죠?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분들을 딱 끊어서 또 나중으로 기약을 해주셨는데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라떼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과거 시장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점, 현 시장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를 또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현재 시장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 텐데요. 돌직구 시장 점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겠어요? 예. 자, 지난주에도 파월 연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그 부의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어느 나라나 그 부유층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정의나 공정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어느 사회나. 파월 연준 의장도. 네. 그죠? 작년 10월 증시 급락 직전에 59억 원을 급매도했답니다. 아이고, 왜 그죠? 그랬죠?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FOMC 의장이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히죠, 그죠? 네. 저 같으면 빨리 사퇴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하튼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가 연임을 못하게 되면 네.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브레이너 그 좀 강경파 이쪽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요거는 뭐 지난주에 이야기했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 자, 놀랍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 GDP 성장률 부진이요. 그죠? 자, 뭐 도표를 한번 보죠. 3분기 GDP 성장률이 4.9% 예상하에. 전년 동기 대비 1월 달만 해도 18.3% 네네. 쭉 내려오죠. 네. 그죠? 자, 중국의 GDP가 부진하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기 민감지가 쉽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죠?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과 유럽 이렇게 3개 권역 부분에 수출을 해서 먹곤 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중국의 이런 생산과 투자와 소비 이 트리플 부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지금 중국 소비자 신뢰 지수, 그죠? 갈색 부분이 쭉 내려오고 있고, 네. 파란색 소매 판매도 뭐 조금 반등을 하긴 했어도 네. 추세적으로는 하락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네. 고종 투자, 산업 생산 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제조업 생산율도 내려가고 있고 뭐 하나 좋은 게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현대건설기계나 두산인프라코어 네. 그리고 진성TC 이 글삭기 업체들 네. 이거 보세요. 중국 글삭기 판매 증가율이 쭉 떨어진 거. 그죠? 그리고 헝다그룹의 위기 부분이 부동산 기업이 10만 개 정도 있는데 부채가 430%가 넘다랬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의 경기는 요원하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려면 중국이 뭔가 정책적 흐름을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정책적 흐름은 뭐를 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줘야 되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네. 차트가 먼저 넘어가는 바람에 네네.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번에도 금리 인하 안 했잖아요. 네. 그죠? 뭐 기껏해야 지급 준비율 인하 정도를 할 건데 이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네. 악화에서 비롯된 부분이기도 하고 네. 매번 이야기하는 시진핑의 공동 부유 정책 이 부분은 네. 결국은 분배 정책이고 성장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나라 경기 민감 섹터가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물가와 경제지표 왜곡의 해석, 뭐 이것도 9월 미국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없어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들이 경기 민감 섹터가 아직
쉽게 갈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요인인 거예요. 네. 매번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 품목이 고르게 증가했지만 조금 네. 증가해서 이 갈색 회색 부분이 네. 그런데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파란색이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네. 그리고 이 시커먼색이 PPI 네. 이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만 조금 이제 정체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채산성이 약화되는 겁니다. 네네. 그죠? 그나마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가격 전가력이죠. 그죠?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시켜서 네. 기업의 마진,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더 창출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미국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 파란색 내려오고 있고 미시간 경기 현황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 시작하던 때 있죠. 네. 코로나19 그때. 시작 전보다 지금 낮은 부분까지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죠? 네네. 그렇다는 건 경기에 대한 부담, 소비자의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 그 안 좋아진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유축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아까 중국에 대한 부담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있는 상황에서 네. 미국도 행여나 연말은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죠? 네네. 거기에서 지금 병목 현상 해소하더라도 그게 쉽게 뭐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게 아닌 상황에서 그죠? 소비자 심리까지 위축이 돼 버리면 우리나라의 수출 흐름 부분들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수출 물가보다 수입 물가가 높은 구간이 지속되면 원화 약세 지속 현상이 나온다 하는데 오늘 사실 원화가 1174원, 마감이 1174원 정도 끝났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 환율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그 말씀드렸었던 그죠? 장기 추세의 저항 1210 라인 부분 거기서 저항을 받고 이제 1174원까지 내려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예요? 원화가 약세일 때 외국인이 매도해서 약세라면 그죠? 원화가 다소 밀려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 오늘 같은 날은 외국인이 좀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 날인데 네. 오늘도 안 들어왔어요. 그죠? 초반 부분에 들어오는 척하다가 그죠? 그리고 나스닥 선물 약세라는 걸 핑계 대서 그죠? 선물로 아침부터 프로그램 매도 때리고 그러면서 마감 동시효과 장 끝난 다음에는 선물의 매도 규모를 확 축소하고 항상 우리나라 시장이 지리멸렬하고 할 때 어떤 수급의 주체가 확 받아주는 상황이 없을 때 외국인들의 선물 흐름이 항상 그랬습니다. 무슨 거냐면 자기네들은 반등 네. 다 해요. 네. 그리고는 나스닥 선물 탁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는 선물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해서 은매 기주고 개인 투자가들 기죽게 만든 상황 속에서 자기네들은 그 다음날 약세 출발해서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거기에서 나스닥 선물 가지고 핑퐁하면서 하락에서 변동을 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흐름 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네. 자, 아까 이야기했었던 기업 비용 부담과 가격 전가 능력, 이 부분은 크게 다 익히 몇 번에 걸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하나만 보면 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해서 5%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바이든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이제 요선이 그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네. 부분이고 바이든 지지율이 파란 점. 요건데 네. 파란색인데 이제 이쪽 걸 보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50% 이하 40%대로 내려왔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네. 그 모멘텀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인데 네. 그 부분은 노이즈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 그린플레이션은 네.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른 거고 네.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화석연료와 그린 에너지 관련 원자재 가격은 네. 기본적으로 쉽게 떨어질 부분이 아니다. 다만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소재 생산 업체와 네. 최종재 영유 기업의 실적 기대치. 이게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소재 생산 업체는 그 부분들을 그대로 가격에 전이시킬 수가 있는데 네. 최종 받아서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은 그거를 쉽게 가격 정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쪽 라인 부분도 올라오고 완성셀 업체들은 다소 그 시세가 더딘 부분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고 뭐 그린 커머디티 수요 확대 이런 부분들은 보도록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큰 줄거리에서 같은 맥락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이 수급적 요인, 그죠? 자, 양도세 회피 계절이라는 거죠. 전년도에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가들이 약 48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48조를 매수한 2020년도에 11월 달에 2조 8천억 정도 매물이 나왔어요. 개인들이 이 양도세 회피 뭐 그것뿐만이 아니겠지만 이유는 그래도 2조 8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10월 18일까지 약 73조, 2배 조금 못되게 많은 양을 매수를 했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매수를 했다면 앞으로 11월, 12월에 이 양도세 회피한 물량이 일부 나올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죠. 그걸 이제 딛고 올라서야 제대로 된 흐름을 시장이 갈 텐데 여하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부분은 뭐 작년에 정말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한 거니까 다 아실 거고 올해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주가가 상승이 높았던 종목 최근에는 안 좋지만 그래도 카카오나 네이버 연초를 기준으로 하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의 이 일정 정도 매물 부담 그걸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매물 흐름 부분도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고 자, 그다음 또 2030 온실가스 40% 감축하겠다고 엊그제 발표가 나왔죠. 이것도 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그죠? 왜 뜨겁지 않았느냐면 네. 사실 2021년에 발전량 원자력 비중이 24.7% 그리고 2030년에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2050년까지 6.1%로 줄인다. 그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심한 게 신재생 에너지 7%. 그걸 2030년까지 30%. 와. 거기에 2050년까지 70%. 네. 여러분들 뭐 전 살림에 태양광화를 해야 됩니까? 그죠? 그죠. 그렇게 될 것 우리가 같은 개인의. 실질적으로 네. 보면 태양광도 10년 전보다 그죠? 미세먼지나 이런 대기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효율적으로 좀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풍력도 역시 여러분들 바람 잘 부는 유럽도 갑자기 기후변화 때문에 바람 잘 안 불어서 그죠? 그 전기 생산하기 힘들었습니다. 전부 다를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건 안 된다는 거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 가능성이 좀 낮다. 그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라인볼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 방향이지만 그죠? 기업의 비용 부담이라든지 그리고 또 원전도 사실 현재 아까 이야기한 현재 26%에서 6.1%까지 2050년까지 줄인다. 네. 사실 영국, 프랑스, 일본 탈원전 기조에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 줄이겠다? 지금도 전력난, 그죠? 여름에도 전력난, 겨울에 난방도 전력난 이런 부분인데 네. 현실 가능성이 좀 있을 거냐? 그리고 거기에 발표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수소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소를 강조를 드리지만 네. 수소를 지금 왕창 생산하고 하는 그런 기술 이거 없어야지. 앞으로 그쪽으로 가는 방향 흐름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쪽으로 어떻게 해서든 가야 된다. 그죠? 우리가 지금 그레이 수소와 블루 수소, 그린 수소,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잘해야 블루 수소 쪽인데 그 블루 수소나 태양광 풍력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70%의 에너지를 2050년까지 만든다는 건 조금 너무 과한 욕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굳이 했던 이유는 뭐냐? 이것 때문이죠.
이 다음 주에 최종 확정을 거쳐서 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거 제가 2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네. COP26 여기에서 발표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세계 정상들이 다 모여서 야 대한민국 탄소 중립 아싸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 부분이 좀 과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도 라떼는 마리아를 통해서 현 시장, 돌직구 시장 정권까지 계속해서 시장 분석 디테일하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연준 파월 의장의 투자 논란의 연임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중국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투자 생산 소비가 부진하다. 그리고 또 저번 시간부터 계속 말씀하신 그린플레이션 이것들이 또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디테일한 시장 분석을 보다 개인적으로 받고 싶다.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싶다 하시면 노란통을 통해서 소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문자로 보내시는 방법 샵 0988을 누르시고 김기수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노란통을 통해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점검을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김기수의 위원님의 본격적인 돌직구 강의 지금 곧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시작하면서 음봉을 맞은 날입니다. 당연히 맞을 만한 날이었죠.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아까 코스닥 시장 차트도 보셨고 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901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일주일 만에 주 5일 동안 반등을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어도 오늘은 시초가 이후 밀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죠?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매수하지 않고 매도했다가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하니까 또 거기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그런 것 치고는 섹터별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약세장이 진행되면 지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9월달, 10월 이 한 달 반이 상당히 추세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성장 섹터도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 흐름 부분을 갖고 있고 경기 민감 섹터는 5월 초부터 계속 내리막 또 내리막. 그죠? 자, 이제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는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미국 시장이나 우리 하다못해 홍콩까지 10월 5일 주간 그죠? 지난주에 저점이 나왔는데 유독 우리 코스피만 지난주 12일 날 마이너스 12%를 찍은 저점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일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3,000포인트 이하의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그리고 제가 그 원달러 부분도 오늘 이게 약세로 끝났는데, 그죠? 1,174원 정도로 끝났던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환율 때문에 불안했었던 부분도 진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여하튼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죠? 이제 마지막 주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결국 실적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30일 날 G20 정상회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압박했었던 요인들은 시장 체계적인 변동성 부분은 축소될 거고 오히려 개별 기업, 넷플릭스가 양호한 흐름 부분이 진행되면 문화 콘텐츠가 상승하고 그죠? 테슬라가 좋으면 그 부분을 또 가지고 움직일 거고 이렇게 이 섹터별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기업별로 이 실적 모멘텀에 큰 영향을 받을 거죠. 자, 우리가 조금 잊어버렸었던 부분 사실 이제 10월 수출도 여러분들께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제가 정리를 안 해서 9월 수출 부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도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지난 주말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너튜브를 통해서 이제 올려놨었는데
뭐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는 뭐 메타가 초월이고 그리고 세상의 합성이고 3D 가상현실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메타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5년간 6배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거기에 증강현실, 그죠? 뭐 손목 밴드나 안경, 글래스 이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손목 밴드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의 이제 글래스, 그죠? 우리 삼성도 글래스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이제 가상현실 제페토와 로블록스 등의 이 생활소통 플랫폼이 인기라 이런 거는 사실 올해 초에 한번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때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그걸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혼합현실, 그리고 XR은 확산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확산현실의 메타버스가 콘텐츠와 플랫폼의 진화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도 결국 그 기술이 시대와 합치돼서 그것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나 또 함께하는 부분들이 공유하지 않으면 좋은 기술도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이 부분이 확산되면서 이 메타버스도 새롭게 이 각광을 받는 흐름이죠. 2010년대까지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1990년대에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때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은 지금 또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패러다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80년대부터 인터넷 혁명, 그래서 PC의 시대, 모바일의 시대가 왔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메타버스의 시대고 그리고 확산 현실의 시대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자, B2C, 그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기업과 기업 간이 아니라 비즈니스 투 컨슈머, 그래서 기업과 고객이 함께하는, 소비자가 함께하는 뉴 미디어로서의 성장성, 그 속에서 유료화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내용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가장 가상화폐의 확대는 엔터, 미디어, 플랫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냥 메타버스를 메타버스 관련 기업 몇 개, 아까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 뭐 맥스트, 엔텔스, 그리고 옵티시스 이런 유형의 종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것의 확산 가능성, 그게 게임, 엔터, 문화, 미디어 이 모든 제반 산업과 함께 연결되면서 확산 현실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메타버스에서 부동산도 팔고 게임과 파티도 즐기는 그런 시대.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우리 회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을 자주 가고 해외 가고 막 그러실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후변화가 각각 대륙마다 나타나고 있고 그 속에서 그것만큼의 뭐 돈 많은 사람은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질 거다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오게 되기 때문에 실지 가는 것보다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여행의 흐름을 갖고 가는 시대가 전개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활용한 부분, 그게 이제 가상 부동산 시장이나 가상 소유권 및 진품을 증명하는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부분. 그래서 가상화폐와 달리 디지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소유권과 거래 이력, 이런 부분들, 이런 고유의 값을 설정해서 각각 매개체마다 틀린 값을 갖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산업의 가상화, 메타버스의 자연스러운 미래가 진행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고 사실은 13일 날 국내 첫 메타버스 ETF 4종이 출격을 했죠. 그죠? 지금 삼성 자산운용은 액티브. 그죠? 삼성 자산운용은 액티브. 그래서 304억, 운용 금액도 304억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에 미래에셋이나 NHN, KB 이쪽은 80억 그죠?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이 294억. 그러니까 이런 유형에 놓여져 있는 그래서 메타버스 ETF가 이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하는 날은 뭐 찔끔 올랐는데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ETF가 형성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ETF가 출격이 되면 그 ETF에 돈이 몰리고 돈이 몰린다는 건 그 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이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어제까지의 이 삼성의 이 메타버스 액티브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죠? 오늘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삼성운용에 편입한 종목을 예를 들면 하이브, 네이버, 크래프톤, 펄어비스, 제이콘텐트리, 아프리카TV,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최고로 올린 게 JYP 엔터테인먼트죠. YG엔터, SM. 카카오 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문화 콘텐츠, 게임 이쪽 라인 부분들을 다 포함시켰잖아요. 그죠? 이 액티브 펀드가 이런데 나머지 미래에셋이나 이런 쪽은 뭐예요? 패시브 자금성 유형입니다. 그런 기업들은 조금 더 폭넓게 해서 그죠? LG 이노텍도 넣는 그 보유 종목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구성 종목들을 보셨다면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 거기에서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은 시세를 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엔터미디어 플랫폼이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죠? 엔터 그리고 미디어 산업 거기에 게임까지 해서 그 플랫폼 통해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흐름 부분들 이 플랫폼 안에 엔터 K-팝이라든지 그리고 미디어 OTT라든지 여행 이런 부분까지를 다 포함한 흐름 속에서 계속 진화할 수 있다. 엊그제 아마존이 유럽에 이 메타버스 관련 인력을 1만 명 채용한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죠. 그 정도로 이 글로벌 시장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적으로 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좀 뒤처지고 있는 거지. 그죠? 그 방향에 대한 흐름.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위드 코로나를 하면 여행주가 간다. 위드 코로나 하면 경기 민감주가 간다. 위드 코로나 하면 카지노가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일부 올라올 수 있어도 실적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실적이 좋았느냐. 그죠? 그리고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좋았다면 코로나가 해소되고 위드 코로나를 시대로 간다면 더 좋아질 수 있느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경기가 좋아야지 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종목은 하지 마세요. 경기가 좋아지든 경기가 안 좋아지든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그거 하기도 바쁜데. 그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떨어지는 경기 민감주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워런 버핏처럼 그죠? 자산이 크고 자산이 많아서 넉넉한 자산,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서 계속 떨어지면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가가 오늘 2차전지 소재주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 떨어진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미디어 엔터인데 콘서트 재개 그죠? 누굽니까? 방탄소년단 12월 달에 미국에서 공연 재개한다 그러죠. 그죠? 북미 유럽은 이미 7, 8월에 시작됐고 그죠? 그리고 우리 코로나 예상 저는 한 11월 9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중대본에서 올해 10월 말만 해도 5천 명 나온다 그랬죠? 확진자. 그런데 1,400명대로 확 줄었죠? 뭘 믿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다만 결국 해외 시장의 위드 코로나, 영국이 오늘 233명인가 죽었죠? 그죠? 사망자가 나와서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 최다 사망자 수가 나온 거 그런 피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가운데서 안 가도 힘이 없는 섹터보다 가면 힘이 있는 섹터를 공략하는 게 기본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야 떨어져도 버틸 수가 있는 거고. 음악 산업에서 단위 가격이 가장 높은 게 투어 아닙니까? 2년 동안 투어 못했어요. 그 투어와 관련된 부분이 그러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훌륭한 아티스트, 전 세계에서 먹히는 아티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아티스트의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트와이스나 그죠? 세븐틴이나 레드벨벳 뭐 한국 미국 쭉 보니까 되면 유튜브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트위터 팔로워를 보니까 팔로워에도 BTS 그죠? 쭉 해서 잘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연만 재개되면 이익 모멘텀을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게 증명되는 수치, 도표 아닙니까? 그죠? 자, 거기에 그러면 위드 코로나가 아닌 때는 어땠느냐?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음원 스트리밍이나 IP 라이선스 중심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보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2021년도. 그죠? 코로나에서 대면을 못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공연도 못했는데도 나름대로 엔터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했다. 그러면 공연만 되면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었다면 저는 안 봅니다. 코로나가 같이 코로나였었어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이겨냈기 때문에 펜트업 수요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더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수요 너무 좋았고 하반기는 더 좋다. 매번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 제가 공방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왜 에코프로비엠은 쫙 가고 LNF는 쫙 갔는데 포케는 못 가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2020년 지금 현재의 부분 캐파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크고 그다음 LNF 그다음 포스코 케미컬이 적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포스코 케미컬은 시가총액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캐파상으로 보게 되면 포케가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2023년으로 보게 되면 이제 캐파가 증설되는 흐름 부분들, 그 증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좀 찜찜했어요. 제가 이 원고를 밤에 작성을 하면서 테슬라가 요게 오늘 음봉을 딱 맞았죠. 이전 올해 초 고점 매물대에 노란색 매물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안 올라왔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5, 6일 올라오다가 실적이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모릅니까? 그죠? 비트코인에서 1조 이상 수익 나고 거기에 그 외의 부분 중국에서 전기차 잘 팔리고 그렇으니까 실적이 당연히 좋다는 거 아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몰랐었던 겁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너무 많은 증가수 444만 명인가요? 그 증가했던 거 아는 재료 아는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이격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9월 우리 시장 7, 8, 9 그 속에서 구조적 성장, 2차 전지 소재 너무 많이 올라왔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게 그냥 많이 주가가 올라왔다가 아니라 2022년 주가 수익 비율 퍼로 보게 되면 62배에 올라왔습니다. 9월 달에서 지난주까지 2차 전지 소재주가 평균 28%, LNF나 에코프로비엠은 2달 동안 80% 이상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중국 소재주는 2%밖에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외국인들이 콜, 풋, 옵션 이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중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너무 바쁘게 왔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였다. 그래서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수를 하는 건 실익이 좀 작다. 왜? 전체적으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격을 줄이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당분간은 없는 겁니다. 왜? 설비 증설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쫙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3, 4분기 실적을 받고 나서 실적이 양호? 굿. 여기까지 올라온 거 괜찮아. 그런데 앞으로 더 올라가려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가 압력에 대한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여튼 숨가쁘게 왔습니다. 네. 자, 김기수 위원님과 함께 지금 여러 가지 강의 들었는데요. 메타버스와 K파 거기에 테슬라, 제가 테슬라를 타고 다니는데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네요. 근데 방송을 보시면서도 너무 아쉬워, 시간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그 수박 겉핥기였고 네. 거기에 더 자세하게 접목을 해서 왜 구조적 성장 섹터의 순환 로테이션 시장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 메타버스 K-팝 주제로 또 무료 방송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참여하는지 화면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은 포털 사이트에서 MTN 밴드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김기수 어드바이저님의 방송 중 지금 클릭 보이시죠? 이 부분을 또 클릭을 해 주시면 바로 연결이 돼서 6시 40분부터 이제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노란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저희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정적인 강의, 울림이 있는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또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